호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택시 뒷좌석에는 우산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까 탄 여성이 도중에 비가 그쳐 잊고 내린 것이다.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본 Y씨는 할 수 없이 여성의 집까지 우산을 가져다 주기로 했다. 여성의 집 앞에 도착한 Y씨가 초인종을 눌렀다. 하지만 아까 내린 여성은 나오지 않았다. 커튼으로 창문이 가려져 있지만 불은 켜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무심코 현관 문구멍을 통해 집 안을 들여다봤다. 역시 밖에선 잘 안 보여 집 전체가 빨간색인 것밖에 확인할 수 없었다. 취향도 고약한 집이네. Y씨는 우산을 문고리에 걸어두고 그곳을 떠났다. 돌아가는 길 주변 식당에 들어가 공복을 채우기로 했다. 식당은 주인이 혼자 경영하는지 그렇게 큰 식당이 아니다. 식당 주인에게 밥을 주문하고 무심코 그저 세상 얘기나 할 겸 아까 본 것을 얘기했다. 대강 얘기를 끝내자 점주가 말했다. 이런 얘기를 알고 있나? 점주의 말에 의하면 옛길 옆에 있는 아파트는 정신병, 장애인 등이 반쯤 격리 상태로 입원해 있는 시설이라고 한다. 그 시설은 집세가 매우 싸기 때문에 환자 가족들이 그곳에 입원시킨다고 한다. 환자들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색소가 적어 눈동자가 토끼마냥 새빨개지는 병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A, B, C 3명의 엽기 살인범들은 이런 말을 들었다. 이 중에 누군가의 오른팔과 왼팔을 하나씩 바쳐라. 아니면 죽는다. A는 말했다. 나는 죽어도 싫어. 니들이 해. B는 말했다. 그럼 내가 오른팔을 자를게. C는 말했다. 나는 왼팔을 자를게. A가 답했다. 그럼 빨랑해. 나는 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몇 시간 뒤 두 사람은 무사히 돌아오고 한 명은 출혈 과다로 인해 죽었다. 첫 번째 이야기, 집안이 빨갛다고 생각했던 것은 여자가 현관문에 딱 붙어 똑같이 문구멍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Y가 본 것은 여자의 새빨간 눈동자이다. 두 번째 이야기, B와 C는 A의 말을 나는 너희들의 팔을 자르는 건 죽어도 싫어. 니들이 해. 이렇게 해석하고 A의 팔을 잘라버렸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응? 누구야 저애? 살펴보니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자애가 학교 수영복을 입은 채 마치 우리들이 오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 우리가 타고 온 렌터카 본넷 위에 앉아있었다. 안녕, 이거 오빠들 차야? 빌린 차인데 맞아. 너는 여기 사는 애야? 고개를 끄덕거리는가 싶더니 동시에 뿅 하고 차에서 뛰어내린 그 여자애는 우리들 얼굴을 한 명 한 명 감정이라도 하듯 올려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저기 괜찮으면 이 근처 역까지 태워주면 좋겠는데? 안 돼? 그러네. 앞으로 10년, 아니 앞으로 5년 더 지나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환영하겠지만 여자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슈에이가 그렇게 농담을 하면서 거절하려고 하길래 나는 즉각 아니 곤란해하고 있는 것 같으니 태워주자. 역 근처에 가면 라면 가게쯤은 있을 테니 어차피 가는 김에잖아. 이렇게 말하며 그 소녀의 바람을 들어주기로 했다. 안돼. 야 얼른 차 출발시킬 테니까 다들 빨리 타. 하지만 갑자기 지인이 큰 소리로 반대를 했다. 약간 창백해진 얼굴로 그 소녀 쪽을 보며 우리에게 차에 타라고 재촉한다. 왜 그래 갑자기. 이 주변은 차도 안 지나다니고 쟤도 저런 차림으로 내버려두면 불쌍하잖아. 지는 듣지도 않고 차 키를 꽂고 시동을 걸자마자 출발했다. 멀어져가는 차 안에서 백밀러 넘어 그 여자의 모습이 보였지만 딱히 풀 주고 하지도 않고 계속 우리 쪽을 쳐다보듯 그곳에 서 있었다. 야 왜 그런 건데 설명 좀 해줘봐. 우리 넷 중에서 너만 여친 있다고 여친과의 의리로 여자 안 태운 거냐? 저렇게 어린애였는데 훈남은 여러모로 신경 써야 돼서 큰일이구만. 그렇게 놀려댔지만 지는 이유를 답하지 않고 악셀을 세게 밟았다. 가속한 차가 아지랑이가 흔들거리는 아스팔트 길을 달려간다. 김척추라는 유튜버가 있었다. 그는 채널을 개설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영상을 열심히 제작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걷는 도중에 갑자기 어느 한 노인이 와서 말했다. 하고 있는 일을 성공하고 싶은가? 김척추가 말했다. 네. 그럼 뒤편 폐건물 옥상에서 동물 시체를 던지게. 그러면 하고 있는 일이 대성하게 될 것이야. 에? 동물 시체요? 그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간절한 마음에 이를 실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겁이 많은 그는 고민 끝에 집에 있던 실사 토끼 인형을 옥상으로 올라가 던졌다. 잘 된 건가? 그는 궁금한 나머지 옥상 밑을 보았다. 그리고 절망했다. 첫 번째 이야기, 이상한 점이 두 가지 있다. 첫 번째, 어떻게 거기까지 수영복 차림으로 간 것인가. 두 번째, 아지랑이가 필 정도로 높은 기온에서 본넷 위에 수영복 차림으로 앉아있을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이 소녀는 인간이 아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옥상 밑에선 노인이 엄청나게 커다란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럼 토끼 인형을 먹여버린 김척추는?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친구랑 둘이서 병원에 갔다. 유명한 곳이라 대기실도 번잡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걸 알았으면 안 올 걸 그랬다. 친구가 한숨을 쉰다. 드디어 진찰실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대기실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웃기 시작한다. 당황한다. 야, 이런 곳에서 지랄하지 마. 아니, 소문 같은 걸 믿다니 다들 바보 같지 않아? 계속 웃는 친구. 주변 사람들도 겁먹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 나 저편에 있는 간호사가 엄청 무서운 얼굴로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 일단 아직 웃고 있는 친구 어깨를 잡아 밖으로 끌고 갔다. 어떻게든 친구를 차에 태우고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다음날 친구에게 전화를 거니 또 병원에 가자 이러는 거다. 얼른 전문가한테 상담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설산에서 조난당한 한 그룹의 이야기. A. 이래서 내가 반대한 거야. B.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도 어쩔 수 없잖아. D. 아가리 닥쳐. E. 진정해. 싸워봤자 배만 고플 뿐이야. F. 또 먹을 게 다 떨어져가. 초조해진 것도 알겠지만. G. 덜덜덜덜덜덜덜덜. 첫 번째 이야기. 병원은 침령 스팟인 폐병원. 많은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담력 체험을 하러 온 사람들. 노려보고 있던 간호사는 유령. 친구는 유령을 보고 미쳐버렸다. 두 번째 이야기. A, B, D, E, F가 순서대로 얘기를 하고 있다. F는 또 먹을 게 다 떨어져 간다고 했다. 또라는 것은 먹을 것은 전에 한번 떨어진 적이 있다. 순서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C가 없다. 그렇다는 것은 C를 잡아먹은 것이다. 그리고 C가 다 떨어질 경우 다음은 떨고 있는 G의 차례.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오늘은 아버지 집을 가기로 한 날이다. 문이 열려있길래 허술하네? 이런 생각을 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어쩐지 평소랑 분위기가 다르다. 아침이라서 그런가? 침실을 살피니 햇살이 눈부셔 잘 보이지 않지만 모르는 여자가 속옷 차림으로 아버지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누구야 이 여자? 설마 아빠 불륜 상대? 별거를 한 이유가 이 여자인 걸지도 모른다. 틀림없어. 패닉 상태가 된 나는 가까이 있던 무거운 재떨이로 여자의 얼굴을 몇 번이나 때렸다. 더러워서 참을 수가 없었다. 여자는 금방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이성을 되찾은 나는 무서워져 도망쳤다. 그 후 아빠 집에는 가지 않게 되었다. 아빠가 범인이 되어 체포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불륜을 하는 아빠 따윈 체포당하라고도 생각했다. 무서워서 뉴스를 볼 수 없었다. 계속 겁먹고 산 지 몇 개월. 엄마가 아빠가 쓸쓸해하니 한번 만나러 가주라고 했다. 망설였지만 역시 그 여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신경 쓰여 엄마와 함께 아빠 집에 갔다. 아빠는 전과 마찬가지로 건강해 보였다. 어쩌면 그날 있었던 일은 꿈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슬슬 돌아가려고 했을 즈음 들여다본 침실에 내리쬐는 석양을 보고 내가 무시무시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일할 때는 언제나 전철에 타있다. 오늘도 전철을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에 여성이 나타났다. 또네. 진짜 속상해. 다음날 또 그 여성이 눈앞에 나타났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첫 번째 이야기.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침실이 있는 여자의 집과 석양이 들어오는 침실이 있는 아버지 집을 착각했다. 그렇다는 건 죽인 건 전혀 관련 없는 사람. 두 번째 이야기. 언제나 전철에 타 있다는 것은 화자의 직업은 전철 운전수. 눈앞에 나타난 여성은 전철로 뛰어들어 자살한 것. 그 다음날 또 같은 여성이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령이 되어 같은 자살을 반복한 것이다. 자살한 사람은 유령이 된 것이 아직 덜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반복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우리 누나는 차로 통근하는데 매일 지름길 삼아 지나가는 길가가 있어. 그 길은 강 쪽에 있고 양쪽에 숲풀이 있는 좁은 길이야. 시골에 사는 사람이라면 알 텐데 그런 길은 여름에 비가 올 때면 청개구리가 잔뜩 나타나. 아스팔트 여기저기에서 폴짝거리고 있어서 차로 밟지 않도록 피하면서 달리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근데 어느 비 오는 밤 아니나 다를까 개구리 투성이가 된 길을 통해 누나가 집으로 오고 있었는데 앞에서 느릿느릿하게 달리는 경자동차가 있었대. 운전하는 사람은 누나 정도 되는 젊은 여자였다는데 10km 정도 스피드로 비틀비틀 걸면서 달리고 있었어. 추월하고 싶어도 추월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해. 이 길 지나는 거 처음인가? 개구리 피해서 달리는 건 무리일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얼마 동안 뒤에서 달리고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비틀비틀 거리다가도 이따금 브레이크를 밟아서 전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 누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클락션을 울렸고 앞차에 탄 여자는 뒤에 차가 있는 걸 몰랐는지 당황한 듯 차가 움찔하더니 맹스피드로 달려나갔다고 해. 뭐야, 똑바로 달릴 수 있네. 그림만한 누나의 얼굴은 그 직후 새파랗게 질렸어. 나는 척척 박사다. 특히 유명한 사람 이름에 대해서는 세상에서 제일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은 학교에서 친구한테 김땡땡이라는 인물을 알고 있냐고 물어봤다. 누구야? 역시 어려웠나? 선생님한테도 물어봤다. 응? 누구니? 학교 마치고 여친한테도 물어봤다. 아니 누군데? 역시 너무 어려운가? 하지만 내가 존경하는 부모님이라면 알고 계실지도. 집에 돌아가 물어봤다. 저기 누구죠? 아무도 모르는 것 같다.
첫 번째 이야기, 앞차는 일부러 개구리를 밟으면서 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아무도 나가 누군지 모른다. 누구냐고 물었던 것은 김땡땡에 대한 것이 아닌 나에 대한 것이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친구랑 둘이서 얘기를 하다가 간만에 심령 사진을 찍고 싶다고 우리 둘 중 누가 말을 꺼냈어. 근처 산길에서 가족 참살 사건이 있었던 곳이 있는데 아직 철거되지 않고 남아있던 민가가 있어. 한밤중에 거길 가봤어. 현관부터 거실, 욕실과 화장실, 주방과 아버지 서재,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가 아이방부터 베란다를 지나 부모님 침실, 계단을 내려와 1층으로, 마지막으로 집을 배경으로 한 명씩 닥치는 대로 사진을 찍고 돌아갔어. 그리고 오늘 완성된 사진을 보고 우리는 놀랐어. 아무것도 안 찍혀있는 거야. 물론 우리는 찍혀있어. 영적인 게 아무도 안 찍혀있는 거야. 이상하지 않아? 이미 성불한 건가? 그런 건가? 그럼 거기 가도 이젠 심령사진 못 찍는다는 건가? 헛고생했네? 꼭 그런 건 아니야. 가던 중에 봤는데 주변과 동떨어진 민가가 한 채 있었어. 다음엔 거기 가자. 오, 진짜? 거기도 폐가야? 그럴 리가 있냐, 평범하게. 사람 사는 곳이야. 오늘 밤에 가자. 오케이, 알았어. 오늘 안에 적당히 준비해둘게. 기대된다. 엄청 오랜만이라 어쩐지 두근거리네. 내가 지금 혼자 살고 있는 아파트가 초등학교 통학로 맞은편에 있어서 그런지 자주 망할 꼬맹이들이 장난질을 쳐. 오늘도 알바하고 돌아오니 밖이 추워. 흐려진 창문에 손바닥 낙서 자국이 가득하더라. 아, 진짜 미치겠다 이놈들. 첫 번째 이야기, 이 둘은 가족 참살 사건의 범인들이다. 집에 가보지 않은 이상 폐허가 된 집 구조를 저렇게 잘 알 수 있을 리가 없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오늘 찾아갈 집에 사는 사람들이 위험하다. 두 번째 이야기, 밖이 추워서 흐려지는 것은 방 안 내부 창문이다. 밖에서 손가락으로 낙서를 해도 흐려진 창문은 그대로일 터이다. 즉, 방 안에서 낙서를 한 것이다. 게다가 창문이 흐려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출출해지고 좀 졸렸기 때문에 커피라도 마실까 했어. 그때 마침 휴게소가 보여서 잠깐 쉬고 갈까 싶어 그쪽으로 갔어. 근데 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없더라. 그래서 한가운데에 차를 세웠어. 그럴 땐 기분 좋아지잖아, 왠지 모르게. 거기까진 계속 기분이 좋았는데 안에 들어가니 뭔가 북적거리는 거야, 엄청. 자리도 하나밖에 안 남아서 할 수 없이 거기 앉아서 우동을 시켰어. 근데 먹는 중에 엄청 시선이 느껴지는 거야. 뭐랄까,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이 녀석아, 이런 시선이라고 할까? 진짜 불편해서 못 있겠더라. 우동도 반이나 남기고 그냥 출발했어. 그 우동 꽤 맛있었는데. 아, 그리고 커피도 못 사 먹었어. 뭐 고속도로 뭐 휴게소에서 있었던 일이야. 중학교 2학년 여름, 학교 행사로 산에서 1박 2일 캠핑을 하러 가게 되었다. 밤에 BBQ 파티를 한 후 캠핑파이어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밥을 다 먹은 학생들은 장작불 주변에 모였고 전원이 모인 것을 확인한 듯하다. 나는 노래를 준비하려 하는데 가사를 적어둔 종이를 차에 두고 온 게 생각나 가지러 돌아갔다. 차는 조금 거리가 있는 작은 언덕에 있어 거기에서는 방금 있었던 곳을 내려다볼 수 있다. 내려다보니 이미 캠프파이어는 제대로 시작된 모양이다. 상당히 신이 난 듯하다. 도너츠 모양으로 불타오르는 불길이 예뻤다. 얼른 애들 있는 곳으로 가야지. 첫 번째 이야기, 휴게소는 고속도로, 즉 차밖에 다닐 수 없는 도로 중에 있는 휴식처이다. 즉 차가 없으면 휴게소는 들어올 수 없다. 하지만 그 주차장에는 차가 단 한 대도 없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다. 두 번째 이야기, 캠프파이어는 보통 한가운데 불을 피우는 것이다. 허나 불이 도넛 형태로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은 캠프파이어의 장작은 빙 둘러앉은 아이들이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언니, 엄마가 무서워.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나는 그렇게 말하며 멍투성인 여동생을 끌어안았다. 우리들 자매는 엄마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 아빠가 죽은 후 엄마는 정신이 나가버려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마치고 집에 오니 복도에 뭔가를 질질 끌고 간 듯한 검붉은 자국이, 그리고 순간 어디선가 인기척이 느껴졌다. 빨간 액체가 뚝뚝 떨어지는 자루를 질질 끌고 가면서 복도 모퉁이를 지나는 여자. 그 파란 꽃무늬 원피스는 우리 엄마다. 틀림없다. 자루 안에 든 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검붉은 자국을 쫓아가 보니 장롱 앞에서 끊겨 있었다. 엄마는 보이지 않는다. 단단히 결심하고 장롱을 열어보니 그 안에 자루가 있었다. 벌벌 떨며 자루를 열어본 나는 깜짝 놀랐다. 자루 안에는 엄청난 수의 인형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그래요, 처음부터 제겐 여동생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네, 맞아요. 하지만 당신은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인 채 파란 꽃무늬 원피스 옷깃을 꼭 잡았다.
귀신은 정말 있어요. 어릴 적에 제게는 언니가 보였었어요. 매일 똑같은 더러운 옷을 입고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언니가 사라졌어요. 아빠와 엄마는 복권에 당첨됐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헛것을 본 거라고 부모님은 그랬어요.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하지만 슬슬 복권 당첨금이 다 떨어져 간대요. 첫 번째 이야기. 이야기는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 내용이다. 여자는 자신이 언니가 아닌 엄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언니는 보험금 때문에 부모님에게 살해당했다. 다음 차례는 동생이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30대 남성이 의식불명 중태에 빠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를 받고 나와 동료가 구급차를 마구 밟아 도착한 곳은 한적한 주택가였다. 그러자 어떤 집에서 드디어 와주셨군요. 현관에서 달려나온 사람은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진한 화장을 한 여성이 나왔다. 제가 돌아오니 남편이 쓰러져 있어서 응급처치는 하셨나요? 네, 전직 간호사라서 어느 정도는 했는데 의식이 돌아오질 않아서 우선 남편의 상태를 보러 가기로 했다. 집 거실 소파에 남성이 쓰러져 있었다. 나는 남성의 얼굴을 보고 무심코 저지르고 말았다. 얼굴이 깔끔하시네요? 네? 여성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는데 서서히 파랗게 질려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달빛도 가로등도 민가 불빛조차 어두운 골목길. 서둘러 차속도를 올리면 집으로 간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왔다. 급브레이크를 밟아 어떻게든 충돌은 피했다. 상대도 무사한 듯 했는데 무시무시한 얼굴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있다. 어쩐지 무서워져 엑셀을 마구 밟아 도망쳤다. 룸밀러로 확인하니 아직 이쪽을 보고 있다. 끈질기네. 튀어나온 네가 더 나쁘다고. 첫 번째 이야기. 여성은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다. 인공호흡을 했다면 남편에게도 립스틱 자국이 남아있을 터. 시체의 얼굴이 깔끔했다. 즉 그대로 방치해뒀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튀어나온 사람은 도움을 요청하던 것이다. 하지만 운전자는 도망쳤다. 결국 그 사람은 아마도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시간을 죽이려고 블로그들을 보던 중 중학교 시절 친구였던 S라는 애의 블로그를 발견했다. 특징, 취미 등은 대충 적혀 있었지만 사진을 본 순간 S라는 것을 알아챘다. 호돌시 거주라고 적혀 있으니 틀림없다. 이건 간만에 연락해봐야겠다 싶어 바로 올라와 있는 일회용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냈다. SG, 기억나? 중학교 때 같은 학교였던 호돌이야. 그러자 금방 답장이 왔다. 호돌이? 우와, 오랜만이야. 그 블로그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 예전이랑 똑같네. 역시 이쁘다. 지금 어떻게 지내? 학교 다녀. 아, 그럼 혹시 땡땡대학교? 집 근처였지? 맞아. 대단하다. 중학생 때부터 공부 잘했었지. 아니야. 게다가 요즘은 뒤쪽 도로공사 때문에 공부에 집중이 안 돼. 뒤쪽 도로면 땡땡거리? 맞아. 뭔가 새 가게를 짓는 것 같아. 그렇구나. 편의점 옆은 계속 공터였었으니까. 응, 맞아. 잘도 기억하고 있었네. 그도 그럴게. S네 집에는 맨날 놀러 갔었잖아. 중학교에서 가까웠고 옆에 있는 공원에서 학교 째고 아이스크림 먹을 때 최고였지. 이 메일을 보낸 뒤 그 다음 S에게서 온 메일을 본 순간 나는 등골이 얼어붙었다. 알아냈다. 고마워. 요즘 남자친구가 이상해. 거의 말을 안하고 싱글벙글 웃기만 해. 우리 집에 와도 그냥 미소만 짓고 있다가 서둘러 돌아가. 있잖아, 얼마 전에 네 남자친구 봤는데. 이런 얘기하기 힘든데 유명한 세모 성형외과 있잖아. 거기서 나오더라. 헐, 말도 안 돼. 뭐야 그 녀석, 성형한 거야? 나한테 들키기 싫으니까 요즘 그런 거야? 그런 거였구나. 근데 그 녀석 어디 고친 거지? 전혀 달라진 점이 없는데. 첫 번째 이야기. 나와 메일을 한 상대는 S가 아니다. S인 척을 하며 S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땡판 남이 남자친구 얼굴로 성형한 것이다. 목소리로 다른 사람인 게 들키니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여름방학이고 해서 남친이랑 놀이공원에 있는 귀신의 집에 가서 나는 엄청 겁쟁이라서 아니 어두컴컴한 것만으로도 이미 벌벌 떠는 상태.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남친의 팔을 꽉 안고 눈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갔어. 남친은 팔이 압사당해서 펑 터질 것 같다고 실없이 농담을 했지만 무서워서 화낼 마음도 안 들었어. 이런 건 다 장난감이잖아. 남친은 이런 말을 했지만 나는 소리 지르기에 바빴어. 눈을 감고 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남친이 이따금 우와 이런 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움찔움찔했어. 마지막에 다다라 남친이 이제 곧 끝나니까 힘내 이러면서 등을 쓰다듬어줘. 반쯤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떻게든 출구까지 걸어 나왔어. 밖으로 나와 남친의 팔을 놓자 선명하게 내 손자국이 남아있어. 대체 나는 얼마나 겁쟁이인 건가 싶어 웃어버렸어.
내가 살던 지역에 있는 폐교가 된 초등학교에는 커다란 거울이 있어 새벽 2시 정각에 그 거울을 보면 괴기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여름방학 때 친구 셋이랑 가봤어. 그 초등학교는 산속에 있는 목조로 된 학교로 벽은 너덜너덜, 창문도 반 이상 깨져 있어 딱 봐도 폐교 같은 분위기가 풍겼어. 현관으로 들어가자 곰팡이와 먼지 냄새 때문에 코가 아렸어. 그 거울은 현관 끝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바로 옆에 있었어. 이제 곧 2시다. 무더운 밤 셋 다 숨을 죽이고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어. 친구 중 하나가 갖고 있던 손목시계 바늘이 2시를 가리켰어. 하지만 딱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거울 속에서는 긴 팔을 입은 바보 셋이 우리를 뚫어져라 쳐다볼 뿐이었어. 결국 5분이 지나고 더 이상 보고 있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 우리 셋은 아무 일도 없네 이러면서 웃으며 폐교를 뒤로했어. 집에 가는 길 무심코 친구들 쪽을 본 나는 파랗게 질려 움직일 수가 없었어. 첫 번째 이야기, 팔을 꽉 안고 있는 상태인데 남자친구가 등을 쓰다듬어주는 게 가능한가? 여친과 가까이 있는 팔은 여자친구가 잡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반대쪽 팔로 등을 보듬기 위해서는 팔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야 하고 완전히 거꾸로 꺾여야 가능할 것이다. 등을 쓰다듬은 것은 남자친구가 아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기는 여름. 그렇게 더운 날 긴 팔을 입고 행동할 리가 없다. 나아가 마지막에 파랗게 질린 이유는 거울 속에 보였던 옷차림과 지금의 옷차림이 달랐기 때문일 터이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벌써 옛날 얘긴데 어릴 적 언제나 친구 호딩이랑 얘기를 하면서 하교를 했어. 야, 다음 주 시험이잖아. 내일 같이 공부하자. 미안, 내일 호돌이 온라인 1 발매일이라서 학교 째고 사러 가야 돼. 너는 맨날 밤새워서 게임만 하고 수업 중에도 거의 잠만 자는 놈이 어떻게 성적은 좋지? 나 사실은 미래 예지 능력이 있어서 시험 내용을 알 수 있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야. 뭐? 그런 능력이 있으면 나한테나 좀 주라. 경마 마구 맞춰대서 돈 벌어야지. 바보야, 농담이야. 뭐야, 재미없네? 다음 시험날 호딩이는 100점을 받았어.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였지만 알바하는 곳에서 여자친구가 무단결근을 계속하고 있다. 집에 가도 문이 잠겨있어 아마 집안에 없는 듯하다. 무슨 사건에 휘말린 걸지도 모른다. 너무도 걱정된다. 연결이 안 되는 폰에 몇 번이나 전화를 걸고 알바하는 곳에 상황을 살피러 갔다가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간다. 매일매일 이것을 반복한다. 내일쯤 그녀의 집 문을 억지로 열어 집안 상황을 살펴봐야겠다.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보너스 이무이! 오늘 옆집에 새로 누가 이사를 왔는데 짐 정리가 안 끝났는지 한밤중에도 우당탕 시끄러워서 있는 힘껏 벽을 때리고는 아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잖아 이렇게 쏘아붙여줬어. 그러자 바로 전화가 걸려와 사과를 하더라. 의외로 예의 바른 놈이라서 놀랐어. 뭐 나쁜 놈은 아닌 것 같아. 첫 번째 이야기, 처음 발매하는 게임에는 끝에 숫자가 붙어있지 않다. 하지만 호딩이는 그것을 호돌이 온라인 1이라고 말하였다. 호돌이 온라인이 시리즈 작품이 될 줄을 아무도 몰랐을 텐데 1을 붙였다. 친구는 정말로 미래를 보는 사람이다. 두 번째 이야기, 남자친구라면 문을 억지로 연다는 문장은 이상하다. 즉, 이 남자는 스토커다. 세 번째 이야기, 오늘 옆집에 새로 이사온 사람이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걸까?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는 지금 회사에서 계속 무시를 당하고 있다. 원인은 나 스스로도 뼈저리게 알고 있다. 얼마 전 동료인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러 갔다. 회사에서 분위기 메이커인 그녀는 모두가 좋아했다. 하지만 데이트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여자친구는 사고를 당해 죽었다. 전봇대에 박힌 조수석은 끔찍하게 대파되었고 여자친구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만이 살아남아 바로 직장에 복귀했지만 여자친구를 빼앗았다는 원망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내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다. 그녀에게 꽃을 바치기 위해 사고 현장에 가 조심스레 합장을 한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영원히 함께야. 나는 스토커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어. 평소에는 사람들이 많을 때 집에 가는데 매주 금요일 동아리 때문에 늦게 돌아가게 되면 학교를 나와서부터 누가 나를 따라와. 힐 같은 소리가 들리니 아마 상대는 여자인 것 같아. 내가 걷고 있으면 뒤에서 또각또각 하는 소리가 들려와. 내가 멈추면 그 소리도 멈춰. 내가 달리면 그 소리도 빨라져. 이런 거 진짜 너무 무섭잖아. 오늘도 금요일이라서 후신용으로 커터칼을 몰래 챙겼어. 그리고 동아리가 끝난 후 고요한 밤길을 걷고 있자 또각또각 오늘도 왔어. 나는 커터칼을 휘두르고 정신없이 도망쳤어. 스토커를 어떻게든 떼어낸 뒤 무사히 집에 도착했어. 다녀왔어? 대답이 없네.
첫 번째 이야기, 나 역시 그 사고로 인해 죽었다. 그만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스토커의 정체는 나의 어머니다. 나의 뒤를 밟은 이유는 나가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학교에 다니는 나이니 한창 사춘기고 어머니는 매일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싶지만 딸이 싫어해 몰래 딸 뒤를 따라다녔다. 그리고 딸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집에 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에서 딸을 맞이했다. 사실 어머니는 매일 나의 뒤를 따라갔다. 하지만 금요일은 사람이 다니지 않아 주변이 조용한 상태가 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나가 얻은 정보에 시각적 정보가 없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나는 스토커의 성별을 힐소리만으로 판단했고 모습은 보지 않았다. 즉 나는 맹인인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금요일 외의 다른 날은 어머니가 따라다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학교 시간이 늦은 금요일 밤에만 발소리를 선명하게 들은 것이다. 그것을 모른 채 나는 마구 커터칼을 휘둘러 어머니를 죽이고 말았다. 그래서 집에 도착해도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밤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던 시절 잔업을 하다 보니 평소 타는 전철을 놓쳐서 도중에 있는 낡은 역까지밖에 못 갔던 적이 있었어. 그날은 월급 전날이라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첫 차가 출발할 때까지 공원에서 잤는데 추워서 배탈이 나서 화장실에 갔어. 그러자 잠시 후 옆칸에 누가 들어왔는데 전화를 하면서 들어온 건지 얘기 소리가 들렸어. 화장실 안은 엄청 조용해서 전화 너머 상대의 목소리도 띄엄띄엄 들렸어. 어? 알고 있대도. 아 미안 뭐라고? 신 없는 아 그러네 괜찮다니까 신경 쓰지 마 싫어 왜? 응? 그래 그랬나?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미안 잠깐만 기다려봐. 그 순간 내가 화장실에서 나가려고 한 그때 전화 너머 상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 갑자기 무서워져서 역까지 뛰어가 역 앞에서 떨면서 셔터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어. 매우 기분 나쁘고 무서웠어. 이날 일이 생각날 때마다 아직 밤이 무서워. 이 산에 있는 절벽은 경치가 잘 보여 약간 명소가 된 곳이다. 전망대로 나오면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온다. 우리 집은 저쪽이려나? 조금 추운 것 같기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다가가니 같은 타이밍에 한 남자가 다가왔다. 먼저 감사합니다. 남자는 절벽에서 몸을 던졌다. 그때 양보하지 말 걸 그랬어. 나는 온몸에서 고통을 느끼며 후회하고 있다. 첫 번째 이야기, 중간중간 나가 띄엄띄엄 들었던 소리, 신, 없는, 확, 이 단어들을 잘 조합해보면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확인 후 다시 걸어주세요가 된다. 옆칸에 들어온 사람은 어째서인지 전화를 하는 척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자살을 하려고 절벽이 있는 산으로 올라갔다. 절벽 끝자락에서 마지막 고민을 하던 중 같은 목적을 가진 다른 남자가 온 것이다. 그 남자가 먼저 뛰어내린 뒤 나도 뛰어내리려 했지만 먼저 뛰어내린 남자가 밑에 깔려 쿠션이 된 탓에 바로 죽지 못한 채 어중간하게 살아남고 말았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난 중학교 때 왕따를 당했었다. 그런데 별로 트라우마 같은 건 없다. 왜냐면 유리라는 여자의 덕분이다. 유리는 머리도 좋고 얼굴도 이뻐서 인기가 많았다. 반 애들한테 무시받고 있을 때도 유리만은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곤 했다. 나와는 다르게 친구들도 많아서 항상 내 옆에 있진 않았지만 다른 애들과 얘기하고 있을 때도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보내주기도 했다. 그런 유리가 갑자기 전학을 가게 되었다. 유리 덕분에 괴로웠던 학교 생활도 견딜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 어쩌지? 하고 절망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후로 반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 분명히 유리가 전학 가기 전에 이지매 같은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말라고 반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갔을 거라고 생각한다. 어른이 된 지금도 유리에게는 감사한 마음뿐이다. 한 쌍의 부부가 출산 때문에 병원을 찾아갔다. 의사는 진통의 일부를 남편에게 분배해주는 기계를 발명했다고 한다. 그 기계를 한번 써보겠다는 의사의 권유에 부부는 꼭 그렇게 해달라고 대답했다. 의사는 일단 비율을 10%로 나눴다. 의사가 말했다. 10%라고는 해도 남편으로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이 올 겁니다. 그런데 출산이 진행되었지만 남편은 아무것도 못 느꼈다. 그래서 한 단계 올려달라고 의사에게 부탁했다. 그러시다면 하며 20%로 올렸다. 남편의 맥박과 혈압을 체크해봤는데 전혀 이상이 없었다. 30%, 40%, 50%까지 올렸지만 여전히 의연하다. 의사는 당황했다. 남편은 어떻게든 아내를 도와주고 싶어서 모든 통증을 자기한테 분배해달라고 부탁했다. 100%의 비율로. 출산은 무사히 끝났고 건강한 아이를 낳았다. 남편은 너무나도 기뻐했다. 그런데 퇴원하고 집에 돌아가 보니 한 택배원이 집 근처에서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표정으로 죽어 있었다. 첫 번째 이야기, 유리가 있었을 땐 반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있다가 유리가 전학을 가니 반 아이들과 잘 지내게 되었다. 유리가 나의 왕따를 선동한 주범이다. 나는 그것을 모른 채 유리에게 감사해야 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진통의 일부를 남편에게 분배해주는 기계다. 남편은 기계를 작동시켜 10%, 20%,
심지어 100%까지 출산의 고통을 분배받았지만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이 말은 결국 남편은 아이의 친아빠가 아니다. 아이의 친아빠는 고통을 100%까지 분배받고 쇼크사한 집 앞의 택배원이다.